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들이 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제가 지난 6년 동안 겪었던 일이에요. 사실 이 얘기를 꺼내는 지금도 손끝이 조금 떨리네요. 그래도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꼭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저는 지방 소도시에서 나고 자라다가 대학 때 서울로 올라왔어요. 운 좋게 대기업에 취직해서 지금까지 쭉 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아직 고향에 계시고 저는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어요. 부모님 형편이 넉넉하진 않으셨거든요. 그래도 저 하나 대학 공부시키느라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저도 그런 부모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제 앞가림만큼은 알아서 하자는 생각으로 독하게 버텨왔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회사에 자리를 잡았을 무렵이었어요. 친한 회사 동기가 동네 아는 친구인데 정말 성실한 애라며 한번 만나보라고 등을 떠밀었거든요. 그때까지 저는 제대로 된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신입 때라 일 배우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벅찼으니까요. 근데 동기가 어찌나 칭찬을 하던지 못 이기는 척 약속을 잡았습니다. 처음 만난 날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약속 장소는 회사 근처 조그마한 식당이었는데 제가 살짝 지각을 했거든요.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창가 쪽에 키 큰 남자 하나가 앉아 있더라고요. 저랑 눈이 마주치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데 그때 슬쩍 본 그 사람 손이 참 거칠었습니다. 굳은 살도 많고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본 손이었죠. 저는 이상하게 그 손이 마음에 들었어요. 겉멋든 남자들보다 훨씬 열심히 사는 사람 같아 보여서요. 그날 그 사람은 자기 사정을 참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졸업하고 회계사 시험을 준비했는데 2차에서만 2번이나 떨어졌다고요. 그러면서 쑥스러운 듯 웃는데 얼굴이 발그레해지더라고요. 저 사실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집안 형편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저리 나오는 게 맞나 고민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지한 씨는 꼭 한번 뵙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런 말 꺼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도 좀 당황했는데 듣다 보니 그게 가식 없는 진심 같아서 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부러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저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얘기해요, 우리. 그날 저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참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사람은 시험은 접고 다른 길을 찾는 중이라고 했어요. 늦었지만 의대에 다시 도전해보고 싶다고 편입을 준비 중이라더라고요. 속으로는 참 무모하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응원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저희는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학원 수업이 끝나면 곧장 저를 보러 왔어요. 가방 안에는 무거운 전공 서적이 가득했고 옷은 항상 같은 티셔츠 몇 벌을 돌려 입는 식이었죠. 데이트라고 해봐야 분식집에 가거나 한강 벤치에 앉아서 캔커피 하나 나눠 마시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도 저는 그 시간이 왜 그렇게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늘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지연아, 나중에 돈 벌면 꼭 다 갚을게. 지금은 이것밖에 못 해줘서 정말 미안하다. 저랑 동갑인데도 가끔 저를 챙겨주는 말투가 참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 드디어 그 사람한테서 합격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의대에 합격했다며 전화기 너머로 울먹이던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그날 저희는 동네 고깃집에서 삼겹살을 구웠어요. 그 사람이 소주잔을 채워주더니 저를 한참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지연아, 내가 너무 늦게 시작해서 미안해. 의사 되려면 갈 길이 한참 남았는데 그동안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지? 저는 말없이 그 사람의 그 거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공부에만 집중해. 내가 옆에서 힘 닿는 데까지 도와줄게. 우리 같이 해보자. 그때 저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이 사람의 성공이 곧 내 행복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뒷바라지였어요. 처음엔 저도 큰 부담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등록금 얼마, 책값 얼마. 이 정도면 제 월급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거니 싶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닥쳐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의대 등록금이라는 게 한 학기에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처음 고지서를 받아들고는 손이 떨릴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미 돕겠다고 약속을 해버렸는데요. 부족한 돈은 제가 입사 때부터 차곡차곡 모아둔 적금을 깨서 보탰습니다. 그 사람도 학자금 대출을 최대한 받았지만 늘 모자라는 그 차액은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게 당연한 일이 됐어요. 문제는 등록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의대생은 책값도 무시 못하더라고요. 두꺼운 원서 한 권에 몇십만 원씩 하니까요. 거기다 가운이며 실습도구, 학회비까지 돈 들어갈 때가 끝이 없었어요. 그 사람은 공부량이 너무 많아 아르바이트는 꿈도 못 꾸는 상황이었고 결국 생활비까지 제가 챙겨줘야 했습니다. 월급날만 되면 그 사람 통장으로 일정 금액을 송금하는 게 제 의무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제 통장은 늘 쪼들렸습니다. 자취방 월세 내고 그 사람한테 보내고 나면 정작 제 손에 남는 건 쥐꼬리만 했거든요. 점심은 무조건 도시락이었어요. 처음엔 동료들이 같이 먹자고 부르면 미안해서 따라 나갔지만 한 끼에 10,000원 넘는 돈을 쓰는 게 너무 아까워지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점심시간만 되면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아 혼자 도시락통을 열게 됐습니다. 옷도 거의 사지 않았어요. 주변 동기들은 시즌마다 새 옷에 명품 가방 하나씩 사는데 저는 작년에 입던 정장을 올해도 입고 내년에도 입었습니다. 친구들 결혼식 청첩장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축의금 5만 원, 10만 원이 왜 그렇게 크게 느껴지던지요. 결국 핑계를 대고 안 갔던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구들과도 멀어지더라고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는 이 얘기를 죽어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고생해서 번 돈을 남자한테 다 쏟아붓는 걸 아시면 당장 서울로 쫓아 올라오실 게 뻔했으니까요. 명절에 내려가면 엄마는 제 얼굴을 만지며 늘 걱정하셨어요. 우리 딸 살은 왜 자꾸 빠지노? 회사 일이 그렇게 힘드나? 밥은 좀 잘 챙겨 먹고 다녀라잉. 저는 그럴 때마다 억지로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잘 먹고 다녀. 걱정 마. 사실 자취방 냉장고엔 김치랑 계란뿐이었는데도요. 그 사람 어머니는 그 시절 저한테 참 살갑게 굴었습니다. 명절마다 전화를 걸어 한참을 다독여 주셨죠. 지안아, 우리 아들 공부시키느라 얼마나 힘드니? 내가 다 안다. 너 같은 애 만난 게 우리 민호 인생의 복이지. 의사 되면 너한테 평생 잘하게 내가 단돌이 시킬게. 그 말이 그때는 왜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을까요? 저는 정말 이분이 저를 친딸처럼 생각해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빠듯한 살림에도 어머니 선물까지 꼬박꼬박 챙겨드렸어요. 마지막 1년쯤 됐을 때는 모아둔 적금도 바닥이 났습니다. 막 학년이라 돈 들어갈 때는 더 많아졌고요. 결국 저는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걸 처음 만들었습니다. 한도 2천만 원을 받아왔는데 그 숫자가 깎여나가는 걸 보며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런데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된다는 마음뿐이었죠. 길고 긴 시간이 지나 드디어 졸업식 날이 왔습니다. 저는 큰맘 먹고 백화점에 가서 새 원피스를 한 벌 샀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를 위해 산 옷이었죠. 졸업식장에서 학사모를 쓴 그 사람 옆에 서서 사진을 찍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 사람이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귓속말을 했습니다. 지안아, 진짜 고마워. 우리가 드디어 해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고 지난 5년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제 행복해지기만 하면 된다고 바보처럼 믿었으니까요. 졸업식이 끝나고 그 사람은 곧바로 인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인턴이라는 게 사람을 갈아 넣는 자리라고들 하잖아요. 처음에는 저도 정말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연락이 점점 뜸해지고 만나는 횟수가 줄어도
저는 그저 일이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오히려 안쓰러운 마음이 더 컸어요. 그동안 제가 뒷바라지한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이제는 내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주면 되는 거라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가끔 만날 때면 그 사람은 늘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눈밑은 거무튀튀하고 살도 쏙 빠져 있었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 또 마음이 짠해서 제 카드로 비싼 보양식이라도 사 먹여 돌려보내곤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늘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고 저는 그게 그 사람의 진심이라고 그때까지도 믿었습니다. 그렇게 인턴 1년이 지나고 그 사람은 본격적으로 레지던트가 됐습니다. 정형외과라고 했는데 그 무렵부터였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한 게요. 처음엔 너무 사소해서 제 기분 탓인가 싶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옷차림부터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늘 같은 티셔츠 몇 벌만 돌려 입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깔끔한 브랜드 셔츠에 새 구두를 신고 나타났습니다. 손목에는 처음 보는 시계가 채워져 있었고요. 제가 슬쩍 물어봤죠. 이거 새로 산 거야? 비싸 보이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이거 별거 아니야. 선배가 안 차는 거 준 거야. 그런 식의 대답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골프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들 모임에선 다 치니까 자기도 배워야 한다면서요.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사회생활 하려면 어쩔 수 없겠지 하며 또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이 갑자기 이사를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강남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이라고요. 집들이 겸 한번 오라는 말에 반가운 마음으로 찾아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깔끔한 신축 오피스텔에 가구도 전부 새 거였어요. 제가 사는 좁은 자취방과는 비교도 안 됐죠. 이 좋은 데를 어떻게 구했어? 보증금이 한두 푼이 아닐 텐데. 제 물음에 그 사람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의사 면허 있으니까 대출이 잘 나오더라고. 어머니가 보증도 서주셨고 이제 의사인데 이 정도는 살아야지. 그 말에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어머니 형편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보증까지 서주셨다니 의아했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이 워낙 자연스럽게 말해서 더 캐묻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그 사람 오피스텔에서 저녁을 먹고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거실로 돌아가려는데 아까 들어올 땐 신발장 문에 가려져서 안 보였던 구석진 곳에 낯선 운동화 한 켤레가 빠져나와 있더라고요. 하얀색 바탕에 분홍색 줄무늬가 있는 분명한 여자 운동화였습니다. 사이즈도 한눈에 봐도 제 발보다 작았고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그 운동화만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어요. 현관 구석에 있는 저 운동화는 누구 거야? 그러자 그 사람은 제 시선을 따라 슬쩍 보더니 아주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저거? 어제 우리 엄마가 반찬 가져다 주러 오셨다가 발 아프다고 내 슬리퍼 신고 가셨거든. 나중에 다시 오실 때 바꿔 신기로 했어. 신경 쓰지 마. 너무 자연스럽고 뻔뻔한 대답이었어요. 어머님이 평소에도 그 사람 집을 드나드시는 걸 알았기에 저는 그 말을 의심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6년을 만난 사람인데 설마 어머니까지 팔아가며 거짓말을 하겠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자취방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그 분홍 줄무늬가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분명히 머리로는 이상하다는 신호가 오는데 저는 그 신호를 필사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이제 곧 결혼인데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하면서요.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가 쏟아부은 게 얼만데 이제 와서 이 관계가 틀어지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 그 사람이 먼저 결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자리도 잡았으니 슬슬 양가 부모님 인사를 드리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불안함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신발장에 있던 낯선 운동화도 갑자기 비싼 시계를 차고 나타났던 것도 다 제가 너무 예민했던 게 맞았던 거구나 싶었죠. 상견례 날짜가 잡히고 저는 일주일 전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엄마도 비슷했는지 전화로 몇 번이나 걱정하며 물으셨어요.
쉽지 않아. 상견례 자리에서 우리가 뭐 준비해 가야 되는 건 없나? 사돈될 분들한테 실수하면 안 되는데. 저는 엄마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준비할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깨끗한 옷 입고 마음 편히 올라오면 돼. 좋은 분들이야. 저는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어머님이 명절마다 저한테 살갑게 굴어주셨던 그 다정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으니까요. 상견례 당일 부모님은 새벽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아빠는 결혼식 때나 입던 낡은 양복을 꺼내 입으셨고 엄마는 한복까지 곱게 차려입고 오셨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 한켠이 짠해서 한참을 말도 못했습니다. 시골에서 평생 고생만 하신 분들인데 하나뿐인 딸 시집 보낸다고 저렇게 정성 들여 차려입고 오신 게 너무 가슴 아팠거든요. 약속 장소는 강남에 있는 유명한 한정식 집이었어요. 그 사람이 예약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한 끼에 10만 원이 훌쩍 넘는 고급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런 데를 평생 가본 적이 없으셔서 가게 안에 들어서면서부터 어딘가 어색해 하셨어요. 저는 부모님 손을 꼭 잡고 안내받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그 사람과 부모님이 먼저 와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분명 형편이 안 좋다고 들었는데 그 사람 어머니는 어디서 났는지 한눈에 봐도 고가인 명품 원피스에 손목에는 번쩍이는 보석 팔찌까지 차고 계셨죠. 그 화려한 차림새가 같이 들어온 우리 엄마의 소박한 옷차림과 너무 대조되어서 저는 순간 엄마가 기죽을까봐 옆에 선 엄마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처음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예의 그 환한 미소로 부모님을 맞이하셨고 음식이 차례로 들어오며 가벼운 대화들이 오갔어요. 민호가 의사가 되느라 고생이 많았다는 등, 둘이 참 잘 어울린다는 등, 덕담이 오갈 때만 해도 저는 이제 다 됐구나 싶어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우아하게 웃으면서 본색을 드러내셨어요. 사돈, 요즘은 결혼 풍속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특히 우리 아들처럼 의사 사위 받으시려면 그래도 강남에 30평 아파트 정도는 기본이고요. 거기에 현금으로 한 10억 정도는 해오셔야 격이 맞지 않겠어요? 우리도 이 아이 의사 만드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옆에 앉아있던 아빠 얼굴은 그 자리에서 하얗게 굳었고 엄마는 들고 있던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으셨어요. 테이블 밑에서 엄마 손이 떨리는 게 제 무릎에까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아빠가 한참 만에 겨우 입을 떼셨어요. 사돈, 저희가 형편이 못 됩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강남 아파트에 10억씩이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가 말을 칼같이 잘랐습니다. 불만이 있으세요? 불만이 있으시면 파혼하시든가요. 우리 아들은 어디 가도 줄 서서 데려가려는 1등 신랑감인데 굳이 이 결혼 못하겠다고 하시면 저도 잡고 싶지 않아요. 너무 차갑고 무시하는 투여서 방 안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은 그 사람을 봤어요. 제발 뭐라고 한마디만 해주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오히려 어머니 손을 가만히 잡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엄마 말이 맞아. 나도 그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나 의사 되기까지 우리 엄마가 얼마나 뒷바라지하며 고생했는데.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지난 6년이라는 세월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무엇보다 저 때문에 모욕당하고 계신 부모님 얼굴을 보는 게 가장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아빠가 평생 본 적 없는 비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시기에 저는 반사적으로 아빠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빠, 일단 앉으세요. 잠깐만요. 그러고는 어머니 쪽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를 간신히 누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한 달만 시간을 주세요. 부모님이랑 상의해서 답을 드릴게요. 제 말에 어머니는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뭐 그러든가. 한 달 안에 답 없으면 없던 일로 알고 있으마. 저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주먹을 세게 쥐었습니다. 피가 살짝 맺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상견례는 그렇게 비참하게 끝이 났습니다. 아직 음식이 남아있었지만 그 사람과 부모님은 저희보다 먼저 자리를 떴고 저는 넋이 나간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서둘러 한정식집을 나왔습니다. 거리로 나오자마자 늦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는데 그 바람조차 제 뺨을 사정없이 때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서울역까지 가는 택시 안에서 우리 세 사람은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아빠는 멍하니 차창밖만 보고 계셨고 엄마는 손수건을 쥔 채 연신 마른 세수를 하셨어요. 저도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기차 시간이 다 되어 부모님을 보내드릴 때 엄마가 갑자기 저를 꼭 끌어안으셨어요. 평생을 농사지으며 거칠어진 엄마의 손이 제 등을 다독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안아, 엄마 아빠는 너 힘들게 해가면서까지 그런 집에 며느리를 안 보내고 싶다. 그냥 우리 딸 하나만 행복하면 된다. 알겠지? 저는 엄마 어깨에 고개를 묻고 겨우 이렇게만 내뱉었습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근데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자취방에 돌아왔을 땐 이미 깊은 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닫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신발도 못 벗고 외투도 못 벗은 채 차가운 현관 바닥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별의별 생각이 다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의 거칠었던 손등,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말하던 목소리, 졸업식 날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우리가 해냈다고 속삭이던 목소리, 그 모든 게 전부 거짓이었을 리는 없다고, 6년이라는 세월이 어떻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겠냐며 저는 끝까지 미련한 희망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새벽 3시쯤 되었을까요? 멍하니 천장만 보고 누워있는데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회사 동기에게서 온 카톡이었어요. 지안아, 자니? 사실 나 너한테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주일 내내 고민했어. 근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연락해. 지난주에 강남 호텔 라운지에서 민호를 봤어. 어떤 젊은 여자랑 같이 있더라. 그냥 동료일 수도 있는데 분위기가 너무 연인 같아서 네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 저는 그 카톡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어느 순간 머릿속에서 그 운동화가 번쩍 떠올랐습니다. 하얀색 바탕의 분홍 줄무늬. 엄마가 슬리퍼를 신고 가셨다던 그 뻔뻔하고 자연스러웠던 대답. 갑자기 차고 나타난 새 시계와 깔끔해진 셔츠, 골프, 그리고 오늘 너무나 당당하게 10억을 요구하던 그 사람 어머니의 얼굴까지.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한순간에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책상 앞으로 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터넷 뱅킹에 로그인해서 지난 5년치의 거래 내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훑어내려갔어요. 매달 송금했던 생활비, 등록금 부족분, 그 사람의 카드값 대납, 명절마다 어머니께 드렸던 용돈, 전공서적 구매비까지 한 줄 한 줄 엑셀에 옮겨 적으며 합계를 냈습니다. 1시간쯤 걸렸을까요? 화면 위로 마지막 숫자가 떴습니다. 1억 2천만 원. 마지막 1년에 끌어다 쓴 마이너스 통장 2천만 원까지 다 포함된 숫자였습니다. 제 청춘의 5년이 통째로 그 숫자 안에 박혀 있었어요. 그 숫자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는데 이번에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서늘할 정도로 맑아졌어요. 그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조용히 닫고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파혼 해야겠지. 그런데 그냥은 안 해.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단 한숨도 자지 못해 눈이 빠질 듯 피로했지만 무너진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어요. 화장으로 짙은 다크서클을 가리고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하고 평소처럼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도 않는 밥을 억지로 씹어 삼켰어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서리와 씨름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오직 한 사람만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대학 동기 중에 변호사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같은 과는 아니었지만 동아리에서 만나 꽤 친하게 지냈었거든요. 퇴근하자마자 저는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지금 네 사무실로 좀 가야겠어. 지금 바로 가도 돼? 제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는지 친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와, 위치 찍어줄게. 지하철을 타고 사무실로 가는 동안 저는 가방 안에 든 노트북을 몇 번이나 만져보았습니다. 어젯밤 피눈물을 흘리며 정리한 5년치의 거래 내역 엑셀 파일과 그 사람과 나는 카톡 대화창이 제 유일한 무기이자 증거였으니까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저를 맞이한 친구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깊은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너 얼굴이 왜 이래? 무슨 큰일이라도 난 거야? 저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노트북부터 꺼냈습니다. 그리고 친구 앞에 엑셀 파일을 펼쳐놓고 어젯밤 일부터 차근차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6년을 개처럼 일하며 뒷바라지한 것부터 상견례에서 그 사람 어머니가 10억을 당당하게 요구한 일, 그리고 그 옆에서 어머니 손을 잡고 맞장구 치던 그 사람의 비겁한 태도까지요. 제 얘기를 듣는 내내 친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미간을 찌푸리며 중간중간 메모만 할 뿐이었죠. 제 긴 얘기가 다 끝나고 나서야 친구는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으며 천장을 봤습니다. 그러더니 딱 한마디를 뱉었어요. 지안아, 너 진짜 미련하게 살았다.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가슴을 후벼 파던지.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입술만 깨물고 있는 제게 친구는 핸드폰을 달라고 하더니 5년째 카톡 대화창을 천천히 위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많던 메시지를 훑어내리던 친구의 손가락이 어느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이거 봐. 그 사람이 너한테 뭐라고 했는지 잘 읽어봐. 친구가 보여준 화면 속에는 그 사람의 가증스러운 메시지들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이번 학기 등록금 좀 미리 보내줄 수 있어? 나 의사 되면 첫 월급으로 무조건 갚을게. 진짜 빌리는 거야. 자기야, 미안해. 나중에 내가 의사 돼서 다 갚을 거니까 조금만 더 도와주라. 이런 메시지가 수십 개도 넘게 있었습니다. 친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들어. 이건 단순히 네가 좋아서 증여한 돈이 아니야. 그 사람이 분명히 빌린다고 명시했고 갚는다고 약속했지. 이 기록들만 있으면 차용관계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어. 민사소송 걸면 네가 쏟아부은 돈 거의 다 받아낼 수 있어. 내가 장담할게. 받아낼 수 있다. 법대로, 합법적으로.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젯밤 가슴속에서 차오르던 그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더 견고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친구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의자를 제 쪽으로 바짝 당겨 앉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근데 지안아, 이거 아무래도 구린 구석이 있어. 5년이나 뒷바라지 받은 놈이 갑자기 10억을 요구한다? 이건 단순한 기만이 아니야. 뒤에 더 큰 게 있을 거야. 저는 망설이다가 회사 동기에게 받은 제보와 그 사람 오피스텔에서 봤던 분홍 줄무늬 운동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친구의 눈빛이 확 달라졌습니다. 변호사 특유의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그 여자부터 찾아야겠다. 민사로 돈만 받는 건 너무 가벼워. 만약 그놈이 너 몰래 다른 여자랑 결혼을 진행 중인 거라면 이건 사기죄까지 갈 수 있어. 내가 알아보는 동안 너는 그 사람 만나도 절대 티내지 마. 평소처럼 행동해. 알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 친구를 만나고 온 그날 밤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았어요. 회사도 평소처럼 다니고 사람들한테 웃는 얼굴도 여전했죠. 하지만 속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전화가 오면 평소보다 더 다정한 목소리로 받았고 카톡을 주고받을 때는 하트도 잊지 않고 꼬박꼬박 보냈어요. 절대 티내지 말라는 친구의 조언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거든요. 며칠 뒤 그 사람이 먼저 만나자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만나자마자 저는 미리 준비해둔 표정으로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어요. 솔직히 어머님 말씀에 충격이 크긴 했는데 그래도 한 달 안에 어떻게든 부모님 설득해 볼게. 시골 땅이라도 좀 알아본다고 하셨어.
그 사람은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활짝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역시 지안이 너밖에 없다. 우리 엄마가 좀 세긴 한데 네가 이해해 줄 줄 알았어. 결혼하면 내가 진짜 평생 잘할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울렁거렸지만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6년을 사랑한 사람의 손인데 그날따라 그렇게 낯설고 징그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일부러 그 사람 오피스텔을 다시 찾았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할 게 있었거든요. 도착해서 현관을 살폈지만 지난번에 봤던 그 운동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그 사람이 잠깐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드레스룸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옷걸이에 걸린 셔츠들 너머로 구석에 놓인 명품 쇼핑백 하나가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지난번에 봤던 그 분홍 줄무늬 운동화가 들어있더군요. 그 옆에는 여자 블라우스와 카디건, 화장품 파우치까지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평소엔 이렇게 숨겨놨다가 제가 오는 날에만 치워두는 거였죠. 저는 쇼핑백 안의 물건들을 재빨리 사진으로 남기고 원래대로 정리해두었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식탁 위 그 사람 핸드폰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오빠 오늘도 늦어? 어제 그 라운지에서 기다릴게. 발신자 이름은 세영이었습니다. 저는 그 알림창이 사라지기 전에 빠르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 몇 번이나 다시 찍어야 했죠.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추길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얼른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다음날 저는 반차를 내고 카톡에 적혀있던 강남의 호텔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앉아 그냥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라운지 입구로 그 사람이 걸어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옆에는 키가 작고 깔끔한 차림의 여자가 팔짱을 끼고 있었죠. 6년 동안 저와 잡았던 그 손으로 그 여자를 다정히 만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앉은 곳에서 조금 떨어진 테이블에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여자가 그 사람 쪽으로 몸을 숙여 어깨에 머리를 기대자 그 사람은 다정한 손길로 그 여자의 머리카락을 쓸어주었습니다. 딱 봐도 갓 시작한 사이가 아닌 아주 익숙하고 오래된 연인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들의 모습을 여러 장 찍었습니다. 손을 잡은 모습, 마주보며 웃는 모습까지 전부요. 그러고는 두 사람이 일어나기 전 서둘러 라운지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혹시나 하는 미련한 희망이 조금은 남아있었거든요. 동기가 잘못 본 거길, 그 운동화가 정말 다른 누군가의 것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미련조차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배신의 현장을 목격했으니까요. 지하철이 흔들리는 동안 저는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 친구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찾았어. 사진도 있어. 며칠 후 변호사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무실로 와달라는 말에 퇴근하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갔죠. 친구는 저를 자리에 앉히더니 들고 있던 서류 한 장을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지안이 네가 준 정보를 바탕으로 드디어 찾았어. 그 여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름은 한세영. 나이는 너보다 2살 어려. 같은 대학병원 인턴이야.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이 한세영이라는 여자, 강민호랑 의대 학사 편입 동기였어. 그 말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같은 동기였다니요. 그 사람이 5년 동안 의대를 다니는 내내 바로 옆자리에 그 여자가 있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점심을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고 옷 한 벌 안 사입으면서 꼬박꼬박 학비를 보내던 그 시간 동안 그 사람은 강의실에서 한세영과 나란히 앉아 웃고 있었던 겁니다. 친구가 제 표정을 살피더니 말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한세영 아버지야. 한 원장이라고 강남에서 꽤 큰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분이지. 업계에선 아주 유명한 재력가고 한세영은 그 집 외동딸이야. 그 순간 머릿속에서 파편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형외과. 그 사람이 현재 레지던트로 있는 과도 바로 정형외과였으니까요. 저는 그 주말에 직접 움직였습니다. 친구에게 들은 정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사람 어머니가 예전에 운영했다던 카페가 어디였는지 기억을 되짚어 그 동네를 찾았습니다. 명절 때 인사를 드리러 한번 들렀던 적이 있었거든요. 카페가 있던 자리에는 이미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가게 사장님께 슬쩍 말을 걸어 예전 주인에 대해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제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한숨부터 푹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그 사모님요? 카페 망하고 고생 많이 했죠.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빚이 한 5억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5억. 그 사람 어머니가 상견례 자리에서 요구한 10억의 정확히 절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동네에선 자랑을 얼마나 하고 다녔는지 몰라요. 우리 아들 의사 됐다, 며느리가 될 애가 강남에 집해온다 이러면서요. 참 안타깝죠. 그 동네를 한참 동안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모든 지옥 같은 정황들이 정리되고 있었죠. 5억의 사채빚, 그리고 며느리가 강남에 집을 해온다는 허풍, 그 모든 게 결국 하나의 그림이었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 친구가 마지막 결정적인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의사 쪽 인맥을 통해 알아낸 바에 의하면 한 원장이 강민호에게 결혼을 조건으로 강한 압박을 넣고 있다는 거였죠. 자기 딸 데려가려면 신랑 쪽에서도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 강남 아파트 하나는 마련해 와야 사위로 인정하고 개원 자금도 보태주겠다. 이런 식으로 못을 박았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전율이 일었습니다. 그 사람과 어머니가 원하는 10억의 정체가 바로 이거였으니까요. 5억은 어머니의 사채 빚을 갚는 데 쓰고 나머지 5억은 강남 아파트 계약금과 혼수에 보태서 한 원장에게 급이 맞는 집안처럼 보이게 만들 작정이었던 거였습니다. 저한테서 뜯어낸 돈으로 한세영과 결혼할 미천을 만들려던 것이었죠. 5년 동안 저를 노예처럼 뒷바라지 시킨 것도, 의사 면허를 따자마자 돌변한 것도, 상견례에서 말도 안 되는 액수를 부른 것도 전부 계획된 시나리오였습니다. 그 사람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그토록 당당했던 이유, 그 사람이 어머니 편을 들며 고개를 끄덕였던 이유가 그제야 다 설명이 됐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친구도 더는 아무 말 하지 않았죠. 한참 만에 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원금만 받고 끝낼 일이 아니었네.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건 명백한 사기야. 한세영이랑 결혼할 걸 숨기고 너한테 돈을 갈취해온 거니까. 형사 고소까지 같이 가자.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적어도 강민호 인생 절반은 끝내놓을 수 있어. 사무실을 나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이 이상할 만큼 깨끗하고 시렸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머릿속이 맑아진 기분이었죠. 슬프지도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그날 밤부터 저는 더 차가운 사람이 됐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모조리 마음 깊숙한 곳에 가둬뒀어요. 제가 지금 흔들리면 저쪽에서 눈치를 챌 테고, 그러면 그동안 친구와 준비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테니까요. 상견례에서 한 달의 시간을 달라고 했던 기한이 어느덧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 사람 어머니께 최종적인 답을 드려야 했기에 저는 그 기한을 일부러 끝까지 채우며 기다렸습니다. 너무 빨리 답을 주면 오히려 의심을 살까 봐서요. 마지막 주가 되던 날 저는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평소보다 한층 밝고 다정한 목소리로요. 민호야, 부모님이랑 얘기 끝냈어.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연락했어. 전화기 너머로 그 사람이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어떻게 됐는데? 저는 미리 연습해둔 대사를 차분하게 읊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정말 무리하셨어. 시골 땅 일부 정리하시고 친척분들한테도 손을 좀 벌리셨거든. 7억 정도는 어떻게든 마련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부족한 3억은 결혼하고 나서 우리 부부가 천천히 갚아나가는 걸로 하면 안 될까? 어머님께 잘 좀 말씀드려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사람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기쁨에 겨워 꺼이꺼이 소리가 날 정도였죠. 진짜야? 야, 진짜 지안이 너밖에 없다. 잠깐만, 나 엄마한테 바로 전화할게.
전화를 끊고 저는 식탁 위에 핸드폰을 가만히 내려놓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릴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그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이성적인 판단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 사람 어머니가 저를 한정식 집으로 따로 부르셨습니다. 지난번 상견례 때 그 무례했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 계셨죠. 자리에 앉자마자 어머니는 제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느끼하고 끈적하게 따뜻하던지요. 우리 며느리, 내가 그날은 마음이 좀 조급해서 그랬던 거 알지? 역시 우리 치안이가 최고네. 아유, 내가 사람 하나는 정말 잘 봤어. 결혼만 해봐라. 내가 우리 며느리 친딸처럼 아껴줄게. 알겠지? 저는 입꼬리만 살짝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처음엔 좀 많이 놀랐는데 부모님이 결국 이해해 주셨어요. 저도 어머님 마음 다 알아요. 옆에 앉은 그 사람도 제게 매달리듯 손을 잡아왔습니다. 지안아, 진짜 미안하고 고맙다. 우리 엄마 원래 성격 알잖아. 결혼하면 내가 평생 갚을게. 진짜야. 저는 그 손을 마주 잡으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 미소 뒤로 일렁이는 진짜 표정은 저들에게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어머니는 신이 나서 결혼식장이며 웨딩드레스, 신혼여행지까지 줄줄이 읊어대셨습니다. 마치 진짜 며느리를 맞이하는 다정한 시어머니처럼요. 저는 그 모든 이야기에 적절히 맞장구를 쳐드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어머니는 제 손을 한 번 더 꼭 쥐며 고맙다는 말을 연발하셨습니다. 저는 정중히 인사드린 뒤 그 사람과 어머니가 차에 오르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고 나서야 등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변호사 친구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준비 다 됐어. 다음 주 월요일에 한 번에 터뜨리자. 자취방에 도착해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들을 하나씩 꺼내보았습니다. 1억 2천만 원 대여금 반환 청구 내용 증명, 사기 혐의 형사 고소장, 한세영 앞으로 보낼 증거자료, 그리고 한 원장 앞으로 보낼 동일한 봉투까지 5년치의 송금 내역과 카톡 캡처본이 단정하게 출력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제 청춘을 다 바쳐 사랑했던 사람에게 돌려줄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월요일이 다가오는 동안 저는 평소처럼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 사람에게 연락이 오면 다정하게 답하고 어머니가 보내시는 이모티콘 가득한 메시지에도 살갑게 응대했죠. 먹고 싶은 게 있냐는 물음에도 환하게 웃는 이모티콘으로 답장을 드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머릿속으로는 월요일 아침에 움직일 모든 동선을 몇 번이고 복기했습니다. 어디에 무엇을 보내고 어떤 순서로 터뜨릴지 한치의 빈틈도 없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 지긋지긋했던 세월을 단 하루 만에 끝장낼 작정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미리 회사에 연차를 내두고 변호사 친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미 4개의 서류 봉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친구가 시계를 확인하더니 짧게 물었습니다. 갈까?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 앞에는 미리 섭외해둔 퀵서비스 기사 4명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친구는 봉투에 적힌 주소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기사들에게 건넸어요. 한세영이 근무하는 대학병원 인턴실, 한 원장의 정형외과, 그리고 그 사람 어머니의 집과 그 사람의 오피스텔까지 4대의 오토바이가 동시에 4방향으로 흩어지는 모습을 저는 가만히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오전 11시쯤 되었을까요? 드디어 첫 번째 반응이 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자 차분하면서도 서늘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세영이었습니다. 서지안 씨 되시나요? 보내주신 서류 방금 다 봤어요. 지금 민호 오빠랑 같이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의사답게 냉정을 유지하려 애쓰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강민호 씨와 끝냈습니다. 판단은 그쪽이 하세요. 그 서류에 적힌 숫자들은 제가 지난 5년간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또 배신당한 증거니까요. 한세영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짧게 숨을 몰아쉬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대로 된 폭탄이 터진 건 오후부터였습니다.
연차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동료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지현씨, 지금 회사 로비에 어떤 남자가 와서 자꾸 난리 났어. 보안팀까지 출동했는데 누군데 이래?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강민호였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연차인 줄도 모르고 회사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친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회사 로비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봐도 제정신이 아닌 듯 헝클어진 모습의 그 사람이 저를 발견하자마자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서지한, 네가 감히 내 인생을 망쳐? 네가 뭔데 세영이한테 그딴 걸 보내? 미쳤어? 너 죽고 싶어? 보안요원 3명에게 붙잡힌 채 소리를 지르는 그 사람의 얼굴은 제가 알던 다정했던 연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추악한 본성이 다 드러난 괴물이었죠. 평소에 저를 챙겨주던 대리님과 동료들이 로비에서 이 광경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직하게, 하지만 로비 전체에 들릴 만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망친 건 내가 아니라 너야, 강민호. 네가 내 돈 갖다 쓰고 딴 여자랑 결혼하려던 그 더러운 계획이 망가진 거지. 1억 2천만 원 당장 입금해. 안 그러면 다음은 네가 있는 병원 게시판이고 네 동료들 앞이야. 알겠어? 그 사람은 제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보안팀의 손에 이끌려 밖으로 쫓겨나면서도 그는 저를 향해 온갖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등 뒤로 꽂혔지만 저는 당당하게 로비를 걸어 나왔습니다. 6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거든요. 오후 4시가 되자 그 사람의 톤이 완전히 굴욕적으로 바뀌어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나, 제발. 한 원장님까지 나한테 전화하셨어. 나 이제 어떡해. 세영이도 다신 보지 말자고 하고 내 인생 진짜 끝났어.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그 사이 어머니의 문자도 수십 통이 쌓였습니다. 처음엔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너 같은 걸 며느리로 생각한 내가 바보지라는 식의 협박이었다가 나중에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빚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다. 무릎이라도 꿇겠다는 식의 비굴한 애원으로 변해갔죠. 그 뻔뻔한 가식에 진저리가 났지만 저는 그 모든 메시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캡처해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친구의 말대로 이 모든 비굴함이 나중에는 훌륭한 법적 증거가 될 테니까요.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아 정리를 마친 뒤 나오며 친구가 제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푹 자. 내일부터가 진짜 법적 전쟁이니까. 민사소송이랑 형사 고소 절차 내가 빈틈없이 밟아줄게. 택시 안에서 창밖으로 흘러가는 도시의 화려한 불빛들을 보았습니다. 그 빛들이 그날따라 유난히 차갑고 또 깨끗해 보였습니다. 6년 전 그 사람을 처음 만났던 날의 설렘도 5년 동안 그 사람을 위해 도시락을 싸며 행복해했던 제 어리석음도 그 불빛 속으로 다 녹아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취방에 도착해 핸드폰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머릿속에 아무런 잡념 없이 누워본 밤이었습니다. 잠이 그렇게 빨리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날 밤 생애 가장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의 폭격이 끝난 뒤에도 저는 한동안 그 사람과 어머니의 연락을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은 잠시도 쉬지 않고 울려댔죠. 출근길에도 점심때에도 화장실에 다녀온 찰나에도 부재중 전화는 수십 통씩 쌓여갔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난동을 부리고 쫓겨났던 그 사람이 이제는 아예 회사 앞에서 잠복까지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동료들 사이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저는 변호사 친구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친구는 잠시 고민하더니 차분하게 조언을 해줬어요. 그래도 딱 한 번은 만나줘. 단 네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사람 많은 곳이어야 해. 가방에 녹음기 켜놓고 나가는 거 잊지 말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말이 마지막 쐐기가 될 거야. 저는 친구의 말대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회사 바로 건너편 점심시간이라 사람이 가장 붐비는 대형 카페였습니다. 제가 먼저 도착해 자리를 잡고 앉아있자 잠시 후 카페 문이 열리며 그 사람과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며칠 사이에 두 사람 모두
폭삭 늙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머리도 대충 묶은 처참한 몰골이었고 그 사람은 충혈된 눈으로 며칠째 갈아입지 못한 듯한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앉자마자 어머니는 손수건부터 꺼내 눈물을 찍어내며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싸늘하게 그 손을 피해 무릎 위로 내렸습니다. 우리 며느리, 이 어미가 잘못했다. 빚 때문에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 한 번만 받아오. 응? 네가 받아주기만 한다면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그 사람 역시 옆에서 비굴하게 매달렸습니다. 지안아, 세영이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개원 욕심이랑 돈 때문에 눈이 멀어서 잠시 미쳤던 거야. 나 너랑 결혼할게. 진짜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저는 두 사람의 가식적인 애원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그 봉투에 꽂혔습니다. 원금 1억 2천에 법정 이자까지 포함해서 총 1억 4천만 원입니다. 한 달 안에 입금 안 되면 바로 강제집행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숨기고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부분, 사기죄로 형사고소장 이미 접수했습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어머니의 표정이 돌변했어요. 방금까지 울먹이던 안면 근육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년이 진짜? 너 뭘 믿고 이렇게 까불어? 우리 아들 인생 망쳐놓고는 네가 무사할 줄 알아? 이게 어디서 감히 어른한테? 카페 안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 사람이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네가 우리 민호 의대 보내준 게 뭐 그리 대단한 자랑이야? 어차피 너 좋아서 한 거잖아. 그걸 이제 와서 빚이라고 우겨? 너 진짜 양심도 없니? 저는 가만히 앉아 어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한 달 전 한정식 집에서 우리 부모님을 비웃던 바로 그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더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어머니의 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내뱉었어요. 어머님, 한 달 전에 저희 부모님 앞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어머니의 입이 벙긋거리는 사이 저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불만 있으세요? 불만 있으시면 법정에서 뵙죠. 어머니도 그 사람도 입만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미련 없이 가방을 챙겨 등을 돌렸습니다. 카페 문을 나서는 등 뒤로 욕설인지 애원인지 모를 비명이 들려왔지만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참 눈부시게 밝았어요. 제가 살던 세상이 원래 이렇게 환했었나 싶을 정도였죠. 회사로 걸어가며 변호사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끝났어. 녹음도 완벽해.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고생했어. 이제 정말 끝이야. 그 문자를 보며 6년 전 그 사람을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거칠었던 손등과 수줍게 미안하다 말하던 그 목소리. 그 순수함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니, 처음부터 존재하긴 했는지 이제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이제 그 사람은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진 페이지니까요. 카페에서의 그 마지막 만남이 있고 난 다음 주말, 저는 KTX를 타고 본가로 내려갔습니다. 그동안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무거운 비밀을 이제는 털어놓아야 할 때였으니까요. 본가 마당에 들어서니 엄마는 쪼그려 앉아 배추에 양념을 비비고 계셨습니다. 빨간 고무대야 앞에서 묵묵히 일하는 엄마의 뒷모습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작고 가냘파 보이던지요. 인기척에 고개를 돌린 엄마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반겼습니다. 어머, 우리 딸 왔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고? 저는 말없이 다가가 평상 위에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5년치의 통장 사본과 송금 내역, 그리고 변호사 친구가 정리해준 법적 서류들이었습니다. 엄마, 나 그 사람이랑 결혼 안 해. 제 고백에 엄마의 손이 멈췄습니다. 저는 평상에 걸터앉아 떨리는 숨을 내뱉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지난 5년 동안 내가 그 사람한테 1억 2천만 원을 보냈어. 그 사람 의사 되기 전까지 학비랑 생활비까지 전부 다.
엄마 아빠한테 말도 못하고 나 혼자 감당했어. 정말 미안해. 엄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고무장갑을 벗고 거친 손을 닦아내더니 그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떨리는 손으로 넘겨보셨습니다. 마지막 장까지 다 읽은 엄마는 한참을 가만히 계시더니 제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잘 견뎠다, 우리 딸. 그 긴 시간을 혼자서 어떻게 다 버텼노? 정말 고생 많았다. 그 따뜻한 손길에 참아왔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꾹꾹 눌러 담았던 서러움이 엄마의 무릎 위에서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마루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아빠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낮은 한숨을 내뱉으셨습니다. 내 딸이 그렇게 혼자 사투를 벌이는 동안 애비가 아무것도 몰랐구나. 그날 밤 아빠는 마루에서 혼자 소주 한 병을 비우셨고 저는 안방에서 엄마와 나란히 누워 밤새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날 아침 창틈으로 들어오는 햇살과 주방에서 들려오는 달그락거리는 도마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지고 오직 가족의 온기만이 가득한 아침을 맞이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민사소송은 1심에서 1억 1천만 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친구가 강제집행까지 빈틈없이 진행해준 덕분에 그 사람의 명의로 된 재산을 압류하여 상당 부분을 회수했습니다. 사기 혐의 역시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합의 따위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한세영과의 결혼이 깨진 뒤 대학병원에서도 쫓겨나 지방 소도시에 작은 병원을 전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사채비 때문에 모자가 함께 신용불량자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저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스로 뿌린 씨앗을 거두는 것뿐이니까요. 저는 얼마 전 과장 승진 발령을 받았습니다. 일에만 몰두한 덕분인지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았고 작지만 제 명의의 빌라도 한 채 마련했습니다.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아닌 통장 잔고를 확인하던 날 저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이제야 제 인생이 온전히 제 것이 되었다는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을 뵈러 내려갈 때면 엄마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지안아, 사람은 또 나타나게 돼 있다. 급할 거 없으니까 천천히 마음을 열어봐. 아직 누군가를 다시 믿는다는 게 겁이 나긴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랑과 헌신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어떤 형태로든 기록은 남겨두세요. 사랑이 영원할 거라 믿는 그 순수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